안녕하세요. 퍼즈 이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강의 보조지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린다기보다 좀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표의 발굴, 절대적 지표나 법칙은 없다 해서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매매에 도움이 되면 다 지표입니다. 네, 매매에 도움만 되면 다 보조 지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매에 도움만 되면 다 새로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마 좀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뭐냐면 자, 비피닉스 비트 가격이 내려갈까? 비트맥스의 비트 가격이 올라갈까? 이게 뭐냐면 한번 비피닉스가 엄청난 슈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슈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이 슈팅 자체가 왜 일어났냐면 테더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USD 달러 테더, 여기 보이시죠? 테더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중급 정도 들으시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러랑 1달러랑 1USDT랑 1USDT랑 해가지고 1달러 매칭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로 가격이 유지되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거가 약간 안정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팔고 다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다른 거래소 옮기는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슈팅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테더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슈팅이 조금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거래소간 가격 차이가 났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테더 기반 거래소 대표를 비피닉스라고 하고 나머지 거래소의 대표를 비트맥스라고 하면 아까 얘기 그대로예요. 결국 이 두 개의 거래소 가격이 맞춰진다. 당연히 맞춰지겠죠. 근데 비피닉스의 비트 가격이 내려갈까? 비트맥스의 비트 가격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소는 가격이 올라가 있고 하나의 거래소는 가격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 두 개 맞춰지려면 얘가 내려갈까 얘가 올라갈까 요거를 보는 거죠. 네, 이거가 만약에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석의 예지가 이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매우 달라진다. 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달라짐에 따라서 차트의 해석도 달라져요.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같은 비트코인인데 가격이 달라가지고 차트 해석도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데 뭐라고 제가 해석했냐면 테더 가격 위에 요거는 테더 가격과 비피닉스의 가격인데 아예 완벽한 디커플링. 네, 완벽한 디커플링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자, 요건데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생겼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완벽한 디커플링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테더가 추가적으로 1달러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테더가 망하면 사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코인 시장 거의 예전에 마운트곡스급 하락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테더가 1달러로 맞춰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게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비피닉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썼던 거예요.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얘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은 아예 별 상관이 없고 비피닉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얘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얘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춰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했을까요? 뭘 했냐면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전부 다 팔고 테더로 바꿨습니다. 왜냐? 테더가 이때 당시에 제가 0.9일 때 전부 다 그런 짓들을 했는데 테더가 0.9에서 1달러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테더로 바꾼다 이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꾼다 이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요 테더를 사는 개념으로 달러를 0.9달러일 때 사는 개념으로 테더를 사는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럼 왜냐면 자동으로 1달러가 맞춰질 테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확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코인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고 이게 0.95가 갔을 때 팔았던 거에 절반 다시 매수하고 코인으로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0.98 갔을 때 추가적으로 모든 코인들 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개수를 이때 당시에 5% 정도 늘렸어요.
매매에 도움이 된다면 다 보조지표입니다. 요 테더 가격 원래 1달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맞춰져 있어요. 이 테더 가격을 가지고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다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에 활용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네, 매매에 활용하면 무조건 다 보조지표예요.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이런 다른 코인들도 테더를 사용하는 거래소랑 테더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고 전부 다 테더로 바꿨다고. 왜냐면 테더가 0.9에서 1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으로 1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갑자기 막 한 3-40% 급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3-40% 급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코인이. 그러면 이 3-40%의 수익을 제가 못 먹는 거거든요. 못 먹는 건데 이걸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10%를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해가지고 이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테더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피닉스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단타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장기 투자 물량 있죠. 장기 투자 물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장기 투자 물량을 전부 다 청산하고 테더로 바꾼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코인 개수를 5% 정도 늘렸다고요. 이해 가세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 아니고 9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이 1,000원이고 1,000원이 9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900원이 1,000원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제가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으로 이 900원짜리 돈을 1,000원인데 지금 900원인 1,000원짜리 지폐를 9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 가세요? 1,000원짜리 지폐를 9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900원 주고 1,000원짜리 지폐 사면 이 1,000원짜리 지폐가 나중에 1,000원이 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금을 갖고 있었는데 금으로 이 1,000원짜리 지폐를 해서 900원을 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활용했습니다. 테더 가격 보조지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후에는 보조지표가 1달러에 맞춰지면 네, 테더가 1달러에 맞춰지면 네, 요거는 보조지표로서의 기능을 잃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다 생각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숏 물량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숏 물량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숏 물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많이 했으나 실제로 제대로 뭘 활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뭔 얘기냐면 자, 아래 써놓은 걸 할게요. 자, 트레이딩뷰에는 1년치 롱 물량과 숏 물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비트의 추세가 변경되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비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경되는 구간이 3번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정 조건이 뭐냐? 숏 물량의 익절 구간. 쉽게 말하면 숏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숏 물량 입장에서는 익절 구간이죠. 이 숏 물량 자체가 떨어지면 이득을 얻는 거니까. 네, 즉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대규모의 숏 물량이 단시간에 청산된다. 이거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1만 개 정도의 물량이 12시간 이내에 청산되면 이 경우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라는 거예요. 자, 해서 아래는 숏 물량이고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보면은 숏 물량이 뭐 이때 당시에 막 늘어났는데 숏 물량이 이때가 아니고 이때인데 숏 물량이 이때인데 여기서 늘어난 숏 물량 이거 말하는 겁니다. 숏 물량이 이때인데 숏 물량이 요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숏 물량이 충분한 익절 구간이잖아요. 네, 익절 구간인데 숏 물량이 단시간에 청산이 된 거예요. 숏 물량이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세요? 이게 4시간 봉일 거예요. 네, 4시간 봉 맞네요. 그러면 이때 바로 추세의 반전이 일어난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숏 물량이 단시간에 근데 숏 물량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숏 물량 얘네가 여기서 숏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얘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숏 물량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이득인데 단시간에 숏 물량이 청산됐으면 요번에는 바로 반등된 건 아니지만 추가로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반등됐다. 네,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숏 물량이 어디서 들어갔냐면
숏 물량이 여기서부터 쭉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여기서부터 숏 물량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숏 물량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숏 물량 입장에서는 청산 수익 구간인데 숏 물량이 여기 단시간에 이만큼 청산되면서 바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거죠. 숏 물량을. 숏 물량이 단시간에 청산된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구체적인 조건까지 써놨잖아요. 숏 물량의 익절 구간에서 대규모의 숏 물량이 단시간에 청산되면 그러면 추세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이 글을 언제 썼냐면요. 9월 20일에 썼네요. 이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이 이후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죠. 네, 단시간에 아까 말했던 단시간의 청산은 이런 식의 단시간의 청산이에요. 이런 식의 단시간의 청산인데 이런 식의 단시간의 청산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시간의 청산이 일어난다면 앞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고요. 네, 이거 보조지표로 숏 물량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제가 지표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표를 만들 수도 있죠. 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지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내 매매에 활용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보조지표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봅니다. 해보고 매매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직은 매매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방금 전 얘기했던 요 테더를 가지고는 수익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뭐 고정적으로 5% 가져갔으면 코인게스 5% 놀렸으면 뭐 많이 선방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할 수 있으면 다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네, 퍼즐 다이버전스를 좀 만들까 하는데 네, 뭐냐면 이거예요.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하락 추세는 요 중심선이랑 하락선, 요 하단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해가지고 그럼 중심선을 맞고 떨어지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려면 저점을 갱신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점을 갱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락 추세 2번 정도 깰려는 시도했는데 둘 다 실패하고 저점을 갱신한다고 했어요. 네, 하락 추세 이어지려면. 근데 요번에 뚫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저점을 갱신 안 했다. 갱신 안 했죠? 저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저점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위로 올라왔는데 요 위로 딱 지지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 위로 얘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난번에 그 5강, 4강 배울 때인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래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해 보시라고. 다른 날 촬영한 거니까 그 이후에 나온 거겠죠. 네, 해놨어요. 그러면 저도 다이버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뭐냐? 자, 그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하락 추세일 때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이렇게 중심선 해가지고 하락 추세일 때 여기 중심선을 돌파하는 거를 테스트했는데 뚫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요 중심선을 다음번에는 중심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어때요? 사용할 만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볼린저 밴드로 갔을 때 중심선 위에 가지고 이렇게 지지받아 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올라가려면 고점을 갱신해야 되는데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중심선을 뚫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어때요? 이거 쓸만한가요? 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락 추세로 계속 가다가 저점을 갱신 못했다?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건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때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말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추세, 하락 추세 요 안에 있는데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 올라간다. 이걸 뚫고 올라간다. 네,
요 얘기죠. 그러면 목표 타겟은 1차 청산자리는 여기, 2차 청산자리는 여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다른 다이버전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해보고 있고 아마 어느 순간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퍼즈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좀 정리했다 해서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활용할지 안 할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에 도움이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장땡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기존의 뭐 활용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볼린저 밴드 가지고 다이버전스로 활용하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매에 도움만 되면 장땡이다. 그리고 매매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도 1, 2, 3, 4, 5 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 이게 정상적인데 쉽게 말하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외의 경우라고 해서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책. 네, 절대 법칙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 보세요. 책. 네, 그리고 1, 2, 3, 4 해가지고 5가 절단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다 체크하면 매매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에 활용하려면 이런 거 그냥 싹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만 가. 그리고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뭐 한다? 분할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가세요? 자, RSI, MACD, 다이버전스 다 마찬가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법칙의 절대 수호자가 아니고, 네, 법칙의 수호자가 아니고, 야, 이 법칙을 무조건 지켜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장땡이다? 돈만 벌면 장땡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벌 지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쇼 물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테더를 가지고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든가. 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제 거 그냥 보고 쓰세요. 네, 아시겠죠? 네. 해서 그냥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뭘 할 때든. 그리고 보조 지표는 항상 보조로만 활용해라. 네, 이상으로 중급 강의 보조지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랑 퍼즈 각도 이론이랑 요거가 중급 강의가 세 개인데 그 중에 중요도로 치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매매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엘리어트 파동이나 퍼즈 각도 이론으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걸 보조로 활용해야지만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만약에 안 들으셨던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이랑 퍼즈 각도 이론 안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로는 공부해야지. RSI, MACD, 다이버전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정도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보조지표 MACD 말고도 뭐 스토캐스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활용하는 거 많잖아요. 세 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스토캐스틱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 정도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조지표는 단순히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렸지만 보조지표 다른 걸 활용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하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활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중급 강의 보조지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